한국 기업들이 조용히 태국을 떠나면서 태국 곳곳은 위기의 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들, 갈라지는 도로, 붕괴되는 지역 경제. 이런 심각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자 태국 총리는 결국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을 향해 전에 없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오히려 태국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말을 했길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된 걸까요? 그 배후에는 어떤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걸까요? 글로벌 경제 전문 리포터가 직접 현장을 파헤치며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저는 소피아 하인츠, 글로벌 경제 전문 리포터로 태국의 경제 상황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특히 최근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제 관심사였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눈에 띈 건 대형 전광판에 비춰진 태국 총리의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태국은 한국 기업 없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새로운 협력을 통해 더 큰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그의 말에 태국 시민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하지만 실제 거리의 분위기는 달랐죠. 호텔로 향하는 길, 택시 기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안 보여요. 예전엔 공장 직원들이 많았는데 저는 태국 경제부 관계자와의 약속을 위해 서둘러 호텔에 짐을 풀었어요. 서류를 검토하며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투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지난 석 달간 여러 대기업들이 조용히 공장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경제부 청사에 도착해 권위적인 분위기의 회의실에서 라윳 부국장을 만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더니 그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철수라뇨? 그건 과장된 표현입니다. 일부 기업의 전략적 재배치일 뿐이죠. 오히려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의문을 품고 취재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었던 방콕 외곽의 산업단지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공장 단지는 텅 비어 있었고 몇몇 건물은 이미 문이 굳게 닫혀 있었죠. SK전자 태국지사, 롯데케미칼, 현대자동차 부품센터 모두 조용히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제 질문에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더니 이제는 거의 다 사라졌죠. 예전엔 점심시간만 되면 식당이 꽉 찼는데 지금은 주인은 텅 빈 식당을 가리켰어요. 정부는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알아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한국 남편을 둔 저로서는 이 상황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관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떠난 자리에 정말 중국이 채울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쇼핑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리틀 서울이라 불리던 이곳은 한국 식품점, 화장품 가게, 식당으로 북적였던 곳이었어요. 지금은 거의 모든 간판이 중국어로 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뜸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제품을 사러 이곳까지 먼 길을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화장품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매출이 반 이하로 줄었죠. 중국 제품은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 태국 사람들이 잘 사지 않거든요. 거리를 걷다 보니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임대문에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죠. 몇몇 가게는 급하게 정리한 듯 물건들이 아직 진열대에 남아있기도 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지 경제 전문가인 피차이 교수를 만났어요. 그는 대학 연구실에서 저를 맞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부 발표만 듣고 있으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공장만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술 이전, 교육, 문화적 교류까지 가져왔죠. 이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피차이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었고 지역 경제 지표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과의 거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싶어 하니까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태국 정부의 발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전자회사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중국 공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공장 주변 환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오염 물질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었죠. 예전에 한국 기업이 운영할 때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지켰다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 떠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교체가 아니라 한국과의 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임무니까요. 전화기가 울렸어요. 익명의 정보원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방콕 외곽에 버려진 공장에서 만납시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느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황폐해진 공장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때 첨단 기술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이제 쓸쓸한 폐허로 변해 있었어요.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플라스틱 봉지들만이 과거의 영광을 증언하고 있었죠. 정보원은 회색 모자를 깊게 눌러쓴 중년의 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수차시라고 소개했어요. 이곳에서 15년간 한국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엔지니어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상실감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수찻은 저를 버려진 공장 안으로 안내했어요. 이 공장은 한국의 첨단 기술로 운영되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가 빈 생산 라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떠났나요? 제가 물었어요. 수찻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업 전략 변경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압력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금, 규제, 그리고 끊임없는 간섭. 한국 기업들이 버티기 어려웠어요. 특히 중국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규제들이 생겨났죠.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중국 기업들은 어떤가요? 정말로 대체가 되고 있나요? 수찻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공장, 같은 제품 라인이지만 내용물은 완전히 다르죠. 품질 관리도, 직원 교육도, 안전 기준도 모두 낮아졌어요. 저희 같은 숙련 기술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 고용된 사람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렸어요. 우리는 공장 밖으로 나가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또 무너진 건가 봅니다. 수찻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지난주에는 중국 회사가 지은 다리가 무너졌고 그 전에는 새 아파트 단지에 균열이 생겼죠. 수찻의 안내로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반 정도 완공된 쇼핑몰 건물이 무너져 내린 현장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매몰된 사람들을 찾고 있었죠.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재가 부실하고 설계도 엉터리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의 눈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수찻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회사들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고 모든 공정에서 품질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즈니스 결정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한국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언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무너진 쇼핑몰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태국 정부 대변인은 철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책임 소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두 번째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태국 상무부에서 일하다 최근 사직한 관료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나타차라고 소개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나타차는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매우 민감해요. 정부와 중국 기업 사이에 있었던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 복사본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건 공식 기록에는 없는 계약서입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의도적으로 내쫓았어요. 중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넘겨주는 대가로 고위 관리들은 엄청난 뒷돈을 받았죠. 문서를 검토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만 특별 세금을 부과하고 환경 규제를 강화했으며 각종 행정적 장애물을 만들어냈어요. 동시에 중국 기업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죠. 토지 무상 임대, 세금 면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나타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동아시아 경제 협력 강화라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부패였어요. 고위 관리들의 해외 계좌로 수백만 달러가 입금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갑자기 중국 최고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고요.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이것이 좋은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 투자가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투자가 아니라 착취였어요. 기술 이전은 없었고 교육 프로그램도 사라졌죠. 대신 저품질 제품과 낮은 안전 기준만 남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우리는 근처 공원을 거닐었어요. 나타차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태국의 기술 경쟁력은 급격히 하락했고 숙련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지역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고 했어요. 가장 슬픈 건 우리가 배운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묻어났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을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술을 가르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 노하우를 전수했죠. 이제 그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헤어지기 전 나타차는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방콕 동부의 라용 공단을 방문해보세요. 그곳은 한때 태국 제조업의 심장부였어요. 지금은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배신이었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평범한 태국 시민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라용 공단으로 향했습니다. 방콕에서 동쪽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곳은 한때 태국 제조업의 중심지였어요.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던 곳이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형 공장들이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었고 한때 활기찼던 상가들은 문을 닫았어요.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공단 입구에서 만난 경비원은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전에는 이곳에 들어오려면 신분증 검사를 3번이나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죠. 저는 한국 전자회사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중국 기업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정문은 열려 있었지만 경비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건물 외벽에는 이미 균열이 보였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었어요.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공장 건물에서 먼지가 흩날리며 일부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흩어졌어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공장 옆에 있던 새로 지은 사무실 건물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꺼내 현장을 기록했어요.
완공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건물이 지진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피에 성공했지만 몇몇은 부상을 입었어요. 현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회사들이 지은 건물은 이런 적이 없었어. 누가 책임질 거야?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인근 병원으로 부상자들을 따라갔습니다. 병원은 이미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었어요. 의사 한 명이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3번째입니다. 먼저는 도로가 갈라져서 교통사고가 났고 그 다음은 신축 아파트 발코니가 무너졌죠. 이제는 사무실 건물까지.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젊은 여성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회계사로 일한 지 겨우 한 달 됐어요. 처음부터 사무실에 균열이 있는 걸 봤지만 관리자들은 괜찮다고만 했죠. 한국 기업에서 일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안전에 진심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우리에게 한국을 돌려줘가 트렌드에 올랐고 수천 명의 태국 시민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의 품질, 한국 기업의 안전기준, 한국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 넘쳐났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15년간 한국 회사에서 일했다. 그들은 나를 인간으로 대했고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중국 회사는 우리를 기계처럼 취급한다. 기술은 공유하지 않고 안전은 무시한다. 우리는 속았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로 상태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곳곳에 균열이 생겨 있었고 일부 구간은 이미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가로등은 절반이 꺼져 있었고 인터넷 신호도 자주 끊겼습니다. 한때 첨단 도시로 발전하던 방콕이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이튿날 아침, 저는 태국경제개발위원회 전 고위관리인 탄혼을 만났습니다. 그는 은퇴 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의 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그의 이야기는 폭풍우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탄호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3년 전 태국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에 비밀 회담이 있었죠.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 강화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들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어요. 법인세 인상, 토지 임대료 상승, 수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했다는 것이었죠. 동시에 중국 기업들에게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탄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돈이죠. 엄청난 양의 돈이 고위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팔아넘긴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압력이 있었어요. 저는 거부했고 결국 밀려났죠. 탄호는 서류철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태국 고위 관리들의 해외 계좌 내역, 부동산 구입 기록, 자녀들의 유학 정보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천문학적이었어요. 일부 관리들은 연봉의 수백 배에 달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으셨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퇴한 관리가 다 갖고 있는 인맥이죠. 무엇보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말할 용기가 없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태국의 단기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기술 종속을 노리고 있었다고 해요. 핵심 기술은 공유하지 않고 현지 인력 교육도 최소화하며 주요 부품과 소재는 모두 중국에서 수입하게 만든다는 전략이었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쌓아온 기술력이 모두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탄혼이 한탄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만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태국 직원들을 교육하고 기술을 전수했죠. 이제 우리는 다시 단순 노동력 제공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탄혼의 집을 나와 저는 방콕 시내로 향했어요. 도중에 대규모 시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정부 청사 앞에 모여 부패 정부 타도를 외치고 있었죠. 현수막에는 한국 기업을 돌려내라,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없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위대 속으로 들어가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 대학생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속았어요. 정부는 경제 발전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미래를 팔아넘긴 거죠. 한국 기업들이 떠난 후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고 환경은 오염되었으며 안전은 무시되고 있어요. 중년의 엔지니어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10년간 일했어요. 그들은 저에게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가르쳤고 해외 연수도 보내줬죠. 중국 회사가 인수한 후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되었고 급여는 30% 삭감되었으며 안전 기준은 무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위는 점점 격렬해졌고 경찰이 진압에 나섰어요. 최루탄이 터지고 물대포가 발사되는 혼란 속에서 저는 겨우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국가의 미래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검토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희생했고 그 결과는 이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무너지는 건물들, 갈라지는 도로들, 분노하는 시민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붕괴의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한국은 보나마나 곧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방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요. 곧 그 실체가 드러날 게 분명하거든요. 한 프랑스 마을에서는 일본인 동료로 인해 한국을 그저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프랑스 방송에서 공개한 한국 관련 영상으로 인해 프랑스의 한 마을뿐만이 아닌 프랑스 전체가 대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과연 프랑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 듀부아예요.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교수로 일하고 있죠. 파리 16구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남편 마르크와 두 아이 에밀리와 루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삶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카페에서 같은 크루아상과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같은 길을 따라 대학으로 향했죠. 주말에는 가끔 루브르나 오르세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센 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기곤 했어요. 매년 여름이면 남부 프랑스의 같은 해변 마을로 휴가를 떠났고요. 제 인생은 완벽하게 예측 가능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런 안정감을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평범한 화요일 저녁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마르크가 평소보다 들떠서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의 눈빛만 봐도 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숙제를 하러 방으로 올라간 후 마르크가 입을 열었어요. 소피, 내가 아주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 그때만 해도 저는 별 생각 없이 무슨 제안인데? 라고 물었어요. 아마도 다른 프랑스 대학에서 온 교수직 제안이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오라는 제안을 받았어. 1년 계약이야.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서울, 한국이라고. 마르크는 흥분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서울. 정말 환상적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파리에 있잖아. 우리 집은 여기 있고 내 직장도 아이들 학교도 다 여기 있어. 마르크는 제 반응에 조금 실망한 듯 보였어요. 그는 항상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그는 아프리카에서 1년간의 연구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파리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 유학을 제외하면 평생 이 도시를 떠난 적이 없었죠. 소피, 이건 정말 큰 기회야. 서울대는 아시아 최고의 대학 중 하나라고. 그들의 경제학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그리고 한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어. 내 연구 분야인 국제경제 발전 모델로 완벽한 사례 연구가 될 수 있을 거야.
마르크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만만치 않게 대응했어요. 그래,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인상적인 건 알아. 하지만 우리가 굳이 거기 가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 책이나 논문으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어.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 에밀리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고, 루카는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낯선 나라로 데려가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게 할 수는 없어. 마르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은 적응력이 뛰어나. 오히려 이런 경험이 그들의 시야를 넓혀줄 거야. 국제적인 환경에서 자라면 미래에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고. 우리는 그날 밤 몇 시간 동안이나 토론했어요. 마르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우수한지, 서울이 얼마나 안전하고 현대적인 도시인지, 이 경험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풍요로운 기회가 될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반면 저는 모든 실용적인 문제들을 제기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제 경력의 중단,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과 정서적 안정에 대한 걱정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결론 없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머릿속에서는 서울에 대한 이미지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K-팝과 김치, 그리고 삼성 정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동료 교수가 종종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긴 했지만 저는 그저 공손하게 듣기만 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이미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한강을 따라 펼쳐진 공원들, 화려한 야경, 그리고 고궁과 전통시장 같은 역사적인 장소들까지.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도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저에게 아시아는 너무나 먼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성격이에요. 대학에서도 저는 늘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교재로 수업하는 걸 선호했죠. 매년 조금씩 업데이트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제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강의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죠. 결국 저는 동료 교수인 클레어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클레어는 제 몇 안 되는 진짜 친구 중 하나였죠. 한국이라고? 와, 정말 멋진 기회네. 클레어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넌 내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지. 저는 약간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클레어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소피, 솔직히 말해서 넌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어. 평생 소르본에서만 가르치고 파리에서만 살 계획이야? 가끔은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도 필요해. 저는 불만스럽게 포크로 샐러드를 쿡쿡 찔렀어요. 나한텐 안정감이 중요해.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잘못된 건 없어. 하지만 넌 국제경제학 교수잖아. 실제로 세계를 경험해보는 것도 내 연구에 도움이 될 거야.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경제 발전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직접 가서 보면 내 이론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거야. 클레어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제 시스템과 발전 모델에 대해 가르쳤지만 실제로 경험한 것은 유럽과 북미의 사례뿐이었죠. 아시아의 경제 발전, 특히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제 강의에서 중요한 주제였지만 제 지식은 모두 2차적인 자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에밀리는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루카는 아직 어려. 낯선 환경이 그들에게 충격이 될 수도 있어. 클레어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내 조카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서 2년 살았는데 돌아와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 영어는 물론이고 자신감도 크게 늘었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넓어졌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클레어와의 대화 후에도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죠. 그날 저녁 마르크와 다시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침착하게요. 일단 내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서울의 국제학교들은 어떤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내 경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마르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제가 적어도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물론이야. 우리 함께 알아보자. 내가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들도 있어. 그리고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도 몇 명 있어. 그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서울에 대한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첨단 기술의 도시 모습과 함께 아름다운 산들과 공원들, 활기찬 시장과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까지. 루카가 우연히 거실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을 보더니 갑자기 흥미를 보였어요. 우와, 저기 어디예요? 정말 멋져 보여요. 마르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야. 한국의 수도지. 거기 가볼 수 있어요? 루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르크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우리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죠. 글쎄, 아빠가 그곳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거든. 우리 가족 모두 1년 동안 거기서 살 수도 있어. 루카는 즉시 흥분했어요. 정말요? 와, 너무 좋겠다. 그곳 친구들은 어떤 게임을 할까요? 음식은 어때요? 학교는 어디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루카의 순수한 열정에 저도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다를 거예요. 사춘기 소녀에게 모든 친구들을 떠나 낯선 나라로 가는 것은 큰 충격일 테니까요. 예상대로 에밀리는 그 소식을 듣고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절대 안 돼요. 제 친구들을 다 떠날 수는 없어요. 거기 가면 아무도 못 알아들을 텐데. 어떻게 학교를 다니라는 거예요? 제발 가지 말아요. 저는 에밀리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낯선 환경,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은 성인인 저에게도 부담스러운데 13살 소녀에게는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편으로는 안전하고 익숙한 파리에 남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회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평생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온 저에게 이런 변화는 두렵지만 어쩌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관한 책들을 몇 권 빌렸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국제관계학과의 박 교수를 찾아갔죠. 그는 한국 출신으로 10년 전부터 소르본에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박 교수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물론이죠, 듀부아 교수님.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남편이 서울대에서 교환 교수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서울에서 생활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죠. 박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 정말 좋은 기회네요.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고 캠퍼스도 아름답답니다. 서울은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예요.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터넷 속도도 매우 빠르죠. 문화적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에는 외국인 커뮤니티도 잘 형성되어 있어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박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 생활 방식, 문화적 특징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죠. 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 특히 교수님 같은 서양인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호의적이에요.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물론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우시면 더 풍부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화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이 한국행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작은 흥분도 함께 있었죠. 평생 책과 논문으로만 연구해온 경제 발전 모델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니. 학자로서는 정말 귀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르크에게 말했어요. 나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마르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뭐든지 말해봐. 첫째, 에밀리가 다닐 수 있는 좋은 국제학교를 찾아야 해. 둘째, 내가 서울대나 다른 대학에서 강의나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해. 셋째, 우리가 살 집은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너무 낯설지 않은 곳이어야 해. 마르크는 즉시 동의했어요. 당연하지. 내일부터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서울대 측에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게. 그리고 거기 이미 가 있는 동료들에게도 조언을 구해볼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해준 것 같았죠. 꿈속에서 저는 한강을 따라 걷고 있었고 멀리서 서울의 화려한, 그러면서도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르크와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행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도 자꾸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죠.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도 제 머릿속 한켠에서는 서울에서는 어떤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게 될까? 한국 학생들은 어떨까? 그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점심시간, 저는 교수 식당으로 향했어요. 평소와 달리 혼자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죠. 소피 교수, 여기 자리 있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야마모토 히로시 교수였어요. 그는 소르본 대학교의 비교 문학학과에서 일본 문학을 가르치는 객원 교수로 약 2년 전부터 파리에 머물고 있었죠. 우리는 몇 번 합재간 연구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어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야마모토 교수님. 저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그의 테이블로 향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혼자 있고 싶었지만 거절하기엔 너무 무례해 보였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새학기 시작하느라 바쁘시죠? 야마모토 교수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네, 꽤 바빠요. 학부생 강의와 대학원 세미나를 모두 맡고 있어서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이번 학기에 2개의 강의를 맡았어요. 일본 근대 문학과 동아시아 비교 문학이죠. 대화는 평범하게 이어졌어요. 날씨, 학생들, 대학 행정 시스템에 대한 불평. 그러다 문득 제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야마모토 교수는 아시아 출신이고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점이 많을 테니 그에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야마모토 교수님, 혹시 한국에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친절한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빛이 약간 날카로워진 것 같았죠. 네, 몇 번 가봤어요. 서울에서 학술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고 부산이라는 도시도 방문했죠. 왜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마르크가 서울대에서 교환교수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죠. 야마모토 교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피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당신과 당신 가족이 한국으로 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놀랐어요. 박 교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야마모토 교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현대적이고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역사와 문화적 깊이는 매우 얕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한국은 1945년 이전에는 독립국가로서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식민지였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역사적 사실이긴 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뭔가 불편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은 그 이후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잖아요. 지금은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고요. 야마모토 교수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표면적인 성장일 뿐이에요. 한국의 모든 산업 기반은 사실 일본의 영향을 받아 건설된 거예요. 일본의 기술과 시스템을 베껴서 만든 거죠. 그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일본보다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만 그건 마치 한계가 명확한 일이죠. 원래 깊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만이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야마모토 교수가 이렇게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는 항상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특히 철도 기술 같은 부분에서는 일본이 세계적인 선두주자예요. 신칸센을 들어보셨죠? 한국의 KTX는 그저 프랑스와 일본 기술을 혼합한 것에 불과해요. 독자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없죠.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야마모토 교수님. 고개를 돌리니 제 뒤에 마르크가 서 있었어요. 그는 우연히 교수 식당에 들른 모양이었고 우리의 대화를 듣게 된 것 같았어요. 마르크는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야마모토 교수님. 죄송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 없네요. 야마모토 교수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아, 듀부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요? 마르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단순히 베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자체적인 혁신과 발전을 통해 오늘날의 기술 강국이 되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저 당황한 채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마르크가 이렇게 강하게 반박할 줄은 몰랐거든요. 야마모토 교수는 더 이상 친절한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듀부아 교수님, 당신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시아 출신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최근 몇 개월간 한국의 과학기술과 교육 시스템에 대해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은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야마모토 교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죠. 그건 한국의 선전일 뿐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한국은 일본의 발전 모델을 따라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낸 적은 거의 없어요. 마르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인공지능, 반도체, 디지털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모방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두 사람의 논쟁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야마모토 교수의 한국에 대한 견해가 매우 부정적이고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마르크는 예상외로 한국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결국 야마모토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만 다음 강의를 준비해야 해서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마르크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줄 몰랐어. 마르크는 미소를 지었어요. 서울대 제안을 받고 나서 많이 공부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내 연구 분야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 기회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야. 야마모토 교수와의 대화는 의외로 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는 항상 그 사람의 배경과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마모토 교수의 한국에 대한 견해는 분명 그의 개인적인 편견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조사했어요. 여러 기사와 연구 자료를 읽으면서 야마모토 교수의 주장과 실제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로 이런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야마모토 교수와 마르크의 격렬한 논쟁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행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적어도 야마모토 교수의 부정적인 의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기로 했죠.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어요. 아침에는 학부생 강의, 오후에는 대학원 세미나, 그리고 국제학술지에 제출할 논문 마감일까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 저는 연구실로 돌아가
논문을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대학 캠퍼스는 저녁이 되자 조용해졌어요. 빈 복도를 걸으며 제 발자국 소리만 들리는 그 고요함이 좋았죠. 연구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논문 작업을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작업하다 보니 어느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피로감이 몰려오는 걸 느끼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습관적으로 태블릿을 켜고 뉴스를 확인했어요. 그때였어요. 프랑스 공영방송 페이지에서 한 다큐멘터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은 기술혁명의 새로운 리더 한국의 부상이었죠. 저는 호기심에 동영상을 클릭했어요. 프랑스가 한국을 따라하지 않으면 7년 내로 기술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의 첫 문장부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프랑스는 항상 자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우수성을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를 따라해야 한다니. 진행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압도했고 이들이 어떻게 일본이 이익을 취하던 사업들을 전부 다 빼앗아 왔는지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한국은 절대로 만만히 봐서는 안 될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을 테죠. 다큐멘터리는 철도 기술 분야의 경쟁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어요. 일본과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이 분야의 강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고속철도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두 나라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완전히 화면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마르크와 야마모토 교수의 논쟁이 떠올랐죠. 야마모토 교수는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모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1960년대에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자동차나 기차 같은 복잡한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소비재조차 생산할 수 없던 국가였죠. 그러나 불과 수십 년 만에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심지어 고속철도,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전통적인 기술 강국들을 앞지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는지 분석했어요. 교육에 대한 강한 투자,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문화,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비전이 그 핵심이었죠.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KTX가 어떻게 일본의 신칸센과 프랑스의 TGV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KTX는 속도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기후 적응성, 유지보수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한국의 KTX는 전 세계 최초로 AI 기반 실시간 진단 시스템을 사용하며 노동력과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신칸센은 여전히 수동 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죠. 저는 국제경제학 교수로서 이런 내용에 큰 흥미를 느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제 강의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였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적은 없었거든요. 또한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스마트 시티 기술에 대해서도 다루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 혁신적인 모바일 결제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시 관리 시스템 등이 소개되었죠. 서울은 더 이상 미래 도시의 모델이 아닙니다. 서울은 이미 미래 그 자체입니다. 진행자의 이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한국은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한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프랑스를 앞지른 기술 강국이었던 거죠. 다큐멘터리가 끝나갈 무렵 진행자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프랑스인들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동안 우리는 새로운 기술혁명의 주도권을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깨어나지 않으면 프랑스는 철도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죠. 국제경제학 교수로서 저는 한국의 발전 모델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연구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곱씹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마르크의 서울대 제안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죠. 저는 이제 한국에 가서 이 놀라운 발전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크는 아직 깨어 있었어요. 그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늦었네. 논문 마감했어? 마르크가 물었어요. 응, 끝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마르크,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 정말 놀라웠어. 마르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아마도 제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챘나 봐요. 어떤 다큐멘터리였는데? 마르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방금 본 다큐멘터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 특히 철도 기술 분야에서 프랑스와 일본을 어떻게 앞서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다고 말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나왔어? 마르크가 물었어요. 응,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었어.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한국의 기술이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더 효과적인지 설명하더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한국의 기술 혁신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몇 시간 동안 읽고 또 읽었어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한국의 발전 모델에 학문적 호기심을 느꼈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한국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따낸 이유였어요.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한국은 사우디의 극한 기후와 지형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을 제안했다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름 기온이 50도 이상인 극한의 고온과 모래 폭풍이라는 환경적 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르크에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런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대요. 내열 합금 트랙, AI 기반 모래 감지 및 제거 시스템, 스마트 냉각 기술 같은 것들이요. 마르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게 바로 한국의 강점이야.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맞춤화하지. 저는 밤새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야마모토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 단순한 모방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더 발전된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국가였죠. 또한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어요. 경제학자로서 이런 종합적인 발전 모델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였죠. 소피, 넌 학자잖아. 한국에서의 경험은 내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 거야. 마르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르크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강의하는 발전 경제학은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 완벽한 사례였어요. 더 나아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중요했어요.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가진 국가 중 하나였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도 최상위권이었죠. 에밀리와 루카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한국행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인정한 순간이었죠. 마르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정말로 고려해 볼 거야? 아직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야.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루카는 이미 흥미를 보였지만 에밀리를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식사 후 저는 가족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테이블에 모두 둘러앉아 한국행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마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고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오늘 우리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제안에 대해 우리 가족이 함께 결정을 내렸으면 해.
에밀리는 즉시 얼굴을 찌푸렸지만 루카는 눈을 반짝이며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엄마, 처음에는 나도 한국에 가는 것을 반대했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낯선 나라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두려웠거든. 하지만 최근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아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과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의 학교가 얼마나 우수한지, 서울이 얼마나 안전하고 현대적인 도시인지, 그리고 이런 경험이 그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했죠. 서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인터넷이 있대. 지하철은 모두 인공지능으로 관리되고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루카에게 특히 흥미로울 만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거기 학교는 어때요? 저는 친구들이랑 떨어지기 싫어요. 에밀리가 여전히 우려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울에는 좋은 국제학교가 여러 개 있어.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도 있고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학교도 있대. 그리고 이런 학교들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니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여기 친구들이 보고 싶을 거예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요즘은 화상통화로 쉽게 연락할 수 있잖아. 그리고 1년 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마르크가 이어받았어요. 에밀리, 너도 알다시피 세계는 점점 더 연결되어 가고 있어. 미래에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질 거야. 한국에서의 경험은 너에게 그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어. 에밀리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지만 적어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작은 진전이었죠. 저는 가고 싶어요. 루카가 열정적으로 외쳤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김치라는 거 들어봤는데 맛있나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맞아.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야. 배추를 발효시켜서 만든 음식인데 매콤하고 독특한 맛이 있대. 그 외에도 불고기, 비빔밥 같은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해. 우리는 그날 밤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생활, 학교, 음식, 문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에밀리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지만 적어도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경제학과에도 연락해서 제가 방문학자로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문의했어요.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왔어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는 제 방문을 환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발전 경제학 세미나를 한 학기 동안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해 주었어요. 저에게는 완벽한 제안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마르크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서울대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그곳에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대. 마르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그럼 이제 결심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응, 가기로 했어. 1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보는 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대감과 호기심이 생겨나고 있었죠. 국제경제학 교수로서 저는 늘 세계화와 문화 간 교류의 중요성을 가르쳐왔어요.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안전한 파리의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었죠. 이제는 제가 직접 실천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주말에 우리는 한국 음식을 맛보기로 했어요. 파리에 있는 한국 식당을 찾아가서 비빔밥, 불고기, 그리고 물론 김치도 시도해봤죠. 에밀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불고기의 달콤한 맛에 생각보다 좋아했어요. 루카는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먹었고 특히 떡볶이라는 매콤한 떡 요리를 좋아했죠. 엄마, 한국어 배울 수 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카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우리 모두 기본적인 한국어는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부터 시작하자. 에밀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그녀는 제 방에 찾아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응.
몇 군데 좋은 학교를 찾았어. 내일 함께 살펴볼래? 그렇게 우리의 한국행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서울에서 살 집을 알아보고 아이들의 학교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은 분주했지만 동시에 설레는 일이었죠. 저는 연구실 책상 위에 서울의 사진을 붙여놓았어요. 한강을 따라 펼쳐진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가족이 곧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거라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변화는 두렵지만 때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성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경험이 될지 저는 점점 더 기대하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